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딱딱한 뉴스 스튜디오에서 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또 봄을 맞이하고 해서 스튜디오를 개편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좀 소프트하게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했는데 좀 뭐 독자들도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지금 전세가가 한참 오르고 있다고 해서 전세가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세 가격이 한동안 사실은 부동산 경기도 워낙 안 좋고 집값도 거래도 안 되고 이렇게 앞서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매매 가격도 다소 뭐 0.01%, 뭐 지방은 아직 요동치고 있지 않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오르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데 전세가 많이 오르면 월세로 전환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네네. 아마 나올 텐데 네네. 지금 주간 단위로 한국부동산에서 네네. 자료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3월 들어서면서 서울의 몇 군데를 음. 빼고는 일단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된 상태고요. 네네. 전세 가격은 작년 8월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의 뭐 주택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체감하기는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전세 가격 자체가 뭐 지난해 네. 2022년도에는 네네네. 굉장히 하락이 급락을 네네네. 했었었는데 네. 갑자기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요즘 들어서면서 이게 왜 도대체 오르는 거냐, 언제까지 오르냐 이런 거에 네.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작년 말에 거의 바닥을 찍고 지금 계속 이제 그래프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런 현상이 전세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금리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는데 네. 어떻습니까, 위원님? 네, 일단 두 번째 그 장표가 이제 나올 텐데 이게 네네. 전국이랑 서울의 전세 가격 실거래 지수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시면은 보통은 전세 가격은 우상향을 하는 편이에요. 네네. 왜냐면은 이게 뭐 투자 수요가 전세 시장에 네네네.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단지 실거주 수요들이 네네. 있는 건데 그게 네네.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네네. 그때는 거래가 좀 늘었다가 네네. 지금처럼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없을 때는 네네. 임차 수요로 들어서면서 전세냐 월세냐를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보시면 V자로 거의 반등을 하는 네네. 모습이 보여요. 네네. 2022년도 정도에는 급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네네네.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금리가 인하되면 또 다시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네. 더 많이 빌려도 뭐 예전 같으면 그 정도 이자 내면 되니까 주인들도 조금 더 전세를 올려야 되겠다. 네. 그렇죠. 본인도 또 환영을 해야 되니. 그렇죠. 이게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네네. 목돈을 이제 그 집주인에게 주는 거고 네네네네. 집주인은 그거를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투자성 네. 있는 곳에 넣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뭐 예적금, 뭐 MMF 통장 이런 거에 넣어두시는데 네네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제 월세를 받아서 네네. 월세 비용으로 저금을 하는 게 낫냐, 네네. 아니면 보증금을 그냥 목돈을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게 낫냐 이걸 네네. 비교했을 때 고금리 때는 어느 정도 집주인한테도 전세가 유리할 수는 있겠죠. 금리가 세니까 그죠?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은 이게 본인 돈으로 다 할 수 없으면 대출을 또 받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예 반전세 같은 걸로 해서 월세로 내는 게 유리할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금리 말씀하신 금리가 네네네.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사실 지금처럼 영향을 안 받았을 때는 네, 반전세도 있지만 또 월세 물건이 많아진다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전월세를 이렇게 만약에 환원을 하면 위원님이 한번 예를 들어 주시죠. 네,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동안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의 전세제도 드디어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월세화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시세에 따라 전월세 네네. 전환율이 정해지는데 네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시행령으로 정해놓은 전월세 전환율이 있습니다. 네네. 그 대통령령으로는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플러스 현재 기준으로는 2.5%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네네네. 그럼 3.5에 2.5를 더하면 뭐 강제성은 없으나 네네. 지금은 6%가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표를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예. 그러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네. 그 월세에 12를 곱하면 연세가 되잖아요. 그럼 연세에다가 이 전월세 전환율을 나누면은 네네. 그게 이제 전세 보증금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5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었던 네네네. 임차인인데 전세가 나을지 비교할 때는 이 150만 원의 12개월이면은 네. 1,800만 원이 되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전월세 전환율을 나눈 게 네. 이제 지불해야 될 전세 보증금이 됩니다. 음. 네, 근데 표를 보시면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네네네. 네. 이게 1%일 때는 18억 정도가 네네. 전세 가격이 되고요. 네네. 반면에 7% 정도면 2억 5천만 원 정도만 네네. 내면 전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 아무래도 이게 좀 사실은 고금리일 때는 어차피 대출이 많이 안 되니까 월세를 더 내는 게 또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어차피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넣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이 많이 나오면 어쨌든 대출을 빌리고 이자를 감당할 여력도 되니까 네. 돈을 또 많이 빌릴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실제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네요. 미치죠.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을 뭐 정부에서 정한 것 자체가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게끔 정해져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전세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죠. 뭐 앞서 보신 그래프처럼 전세값이 워낙에 많이 떨어졌었기 네네네.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요즘에는 매매 거래량이 적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임차 수요로 들어서면서 임대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네네네. 있고요. 그렇다면 전세 또는 월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 네네. 재작년만 하더라도 월세를 더 많이 선호했던 분들이 그렇죠. 지금은 전세를 더 많이 선호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런 이론적인 얘기 빼놓고도 지금 전세 사기 같은 게 너무나 좀 네네. 많이 인식이 아직까지도 네네네. 나쁘게 잡혀있기 때문에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시고 네네네. 아파트도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들이 많아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는 3.5로 계속 동일하지만 네네네. 그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전세대출금리는 네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3월 기준으로는 5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가 네네. 주담대가 3%대가 나왔어요. 네. 3.5인데 지금 주담대 평균이 3.98 정도가 나왔던 걸로 네네. 기억하는데 그럼 굉장히 적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기준금리라도 2022년도 말에는 거의 뭐 6%대였는데 네네네. 지금 얼마 안 된 기간에 기준금리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 대출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네네네. 전월세 전환율 자체가 낮아지는 지금 영향을 네네. 주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2억 5천 냈던 사람이 지금은 6억 뭐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거라서 전세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조금 더 만약에 기준금리가 더 낮아지면 네. 전세가는 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쵸. 전세값이 네. 계속 올해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래서 아무래도 전망이. 이유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전월세 전환율 오늘은 지역에 따라서는 저희가 네, 표를 네, 준비 네, 못했지만 네, 네. 보시면은 전국 기준으로는 6.9% 정도가 네. 되고 네, 네. 지방일수록 높고요. 서울은 5%대 초반이에요. 네,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더 낮은 거라서 네, 네, 네. 전세값이 더 높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네, 네, 네. 아무래도 뭐 2차례 이상은 될 거라고 그런 예상이 이야기들이 되고, 많았죠. 네 그러면 한국 금리에도 영향이 미치는 네, 네, 네. 거니까 전세값이 특히 서울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당분간은 올라갈 네,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에 들어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뭐 타이밍이 맞아야 되겠지만 오르기 전에 주인들이 빨리 체감하고 오르기 전에 빨리 얻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럼 전월세 전환율이 조금 높은 지역으로 네네. 가면 똑같은 금액으로 네네. 좀 더 좋은 주택의 네네. 퀄리티를 이제 임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시기도 잘 보시고 지역도 조금 외곽으로 옮겨가시면 네네. 아무래도 주거 자체의 질은 좀 높아지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매매값이 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네네.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렇죠. 대출받기가 어려우니까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이 보증금 끼고 주택을 사게 갭 투자하기 되면은 좋죠. 네, 요 갭이 작아지니까 네네. 부담이 좀 덜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의도 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무리도 있고 사실은 뭐 이거 또 정치적 이야기로 될 수도 있지만 저 총선 지금 한 뭐 5일 놔두고 오늘부터 사전 투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독자분들도 뭐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사전투표 내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가서 하시고, 그리고 사실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갭 투자, 네. 이것도 보면 지금 전세가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갭 차이가 없으면 전세를 끼고 사기 좋아서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뭐 당에 계신 분들이 뭐 갭 투자 요즘 많이 하지 않냐, 네. 자식한테 뭐 몇십억 증여해서 줬다, 합법적으로 줬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던데, 네. 저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보면서 좀 우리가 사회적 눈높이랑 맞지 않다, 이 도덕성 논란, 뭐 새마을금고 불법 편법 대출 지금 뭐 조사 중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세가 뭐 전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봐서, 만약에 집도 그렇게 해서 계획으로 살 수 있으면 꼭 그렇게 뭐 강남에 수십억 주택이나 좋은 동네 뭐 성수동에만 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지역에 이런 갭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맞습니다. 뭐 부모님 돈 받아서 하는 거 아니면 네, 아니 요즘에는 이제 청년 이야기가 좀 엮여서 그런데 네. 내가 불법으로 네. 부모님한테 30억 받아서 막 사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적당히 내가 벌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3억을 모아서 대출 또 3억 받고 뭐 이런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비록 뭐 돈은 3억이 없지만 6억짜리 집을 전세 끼고 전세 뭐 5억을 끼고 제가 1억을 가지고 갭 투자한다든지, 이런 선량한 투자는 독려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갭 투자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 그렇죠. 대출 받아서 집 사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갭 투기가 되면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돈이 5억이 있는데 1억씩을 다 따로 나눠서 5채를 사는, 그렇죠, 이건 그렇죠. 명백한 투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당연히 지양을 하셔야 되지만, 이게 투자나 투기의 목적보다는 내 집 마련의 하나의 좀 네네네. 과정으로서 그렇죠. 갭을 끼고 샀다가 그 나머지 보증금만큼을 내가 뭐 일해서 갚거나 네네. 대출금으로 나중에는 충당이 가능한 정도 네네. 수준에서는 뭐 내 집 마련의 방법 중에 요즘엔 네네.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갑자기 그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 궁금한데, 이 갭에 대해서는 우리 독자들도 이제 많이 이해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상가를 불법 대출을 받는 가정이 뭐 상가 같은 걸 산다든지 하면 제가 상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사업을 안 하는데 대출을 받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긴 한데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임대 투자용으로 상가를 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대출 받아서 임대료를 받으셔가지고 네네. 그걸로 이자 비용을 처리하는 건물주가 대부분이긴 하세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데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뭐 없는 사업체를 만들어서 네. 각각 뭐 예를 들어서 몇십억씩이 들어가야 되니까 대출을 20억을 대출을 받아. 네. 네. 이게 또 불법이 아닌가요? 20억을 저희가 그냥 대출이 안 나오는데. 네, 대출이 안 나오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억지로 만들게 하는 건 불법이겠죠. 네. 그게 지금 네. 금감원에 조사 중인 거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대출 받는 게 아니면 불법이죠. 예. 아니 그래서 저도 신박해서 그렇게 그런 방법이 또 있구나. 대출 모집인을 네. 통해서 그 상가를 사는데, 보통 우리가 이 갭 투자를 못 하는 게, 이야기도 내가 왜 드리냐면 자기가 가진 돈에서 사야 되는데 갭 투자를 못 해. 뭐 네. DSR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에 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안 하지만 이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땡기고 이렇게 저렇게 땡겨서 상가를 사서, 만약에 그게 흔히 말하면 요즘은 상가도 공실이 많지만 네. 정말 핫플레이스면, 근데 요는 그거야, 맞다. 그걸로 상가를 산 게 아니고 그렇게 돈을 끌어모아서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데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죠. 그건 불법이죠. 그렇죠. 안 예. 들키면 되는 거죠. 그거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주택담보대출은 상가형 주택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 거주하는 사람이나 뭐 소유하는 사람이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DSR이든 LTV든 주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규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 저기 그 민주당 그 모 의원이 보니까 나와서 뭐 중간에 사퇴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금감원 조사도 중인데, 저도 상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이거는 법입니다. 또 전문가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상가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냥 개인 집을 사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인데, 명백한 불법이라니까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심지어 대출받아서 정당하게 그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네네네. 기숙사 용도 외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명확하네요. 네. 그 대출 용도에 따라서 딱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어기고, 나는 뭐 사실 이것도, 왜냐면 제가 불법을 자행하자고 안 들키면 되냐 이거 물어본 게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본인의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돈이니까 그걸로 뭐 차를 구입하든 집을 사든 유흥비를 쓰든 그게 뭐 제재 사항이 아니지만 주택 구입 용도로 우리가 주택자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특례론이라든지 딱 한정 지어 놓는 건데 상가 대출을 상가를 산다고 해서 일반 집을 그 돈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사면 그 명백한 불법이다. 갭 투자를 적절히 하되 이런 불법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좋은 예로 내가 들어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뭐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니 집을 이사를 가야 되거나 뭐 또 다른 뭐 직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야 되면 지금 빨리 더 전세가 오르기 전에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기존에 저희 그 뭔가 데스크 있는 이런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또 여기서 하니까 좀 더 편안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저희 그 집하고 저희 개편도 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